자,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풀어보는 정치와 법 이야기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분 한 주 동안 주목했던 정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신유 변호사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평양 침투 지시는 V의 지시다라고 했는데 예. 그때 그 드론 두 대가 소실됐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지시로 V의 지시로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게 무인기를 드론기를 침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 조사를 이거에 대해서 외환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네, 그런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면서 네. 알아보니까 드론 두 대가 소실됐다. 심지어 지금까지 드론이 이제 총 소실된 대수가 그러니까 네. 뭐 고장이라든지 소실된 대수가 총 8대인데 딱 두 대. 10월 달과 12월 달에 소실된 것은 심지어 왜 그런지 원인 미상, 원인도 미상이고 그리고 그냥 소실 이렇게만 됐고 제대로 경위도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10월 3일, 9일, 10일에 이게 드론기가 침투했다, 평양에 침투했다라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네. 그거를 보고 V와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이 크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이적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단을 여는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정말 조사를 안 했고 덮었고 지금 김용대 드작사 사령관에 네.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강제 수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작될 것이 예측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내란 특검에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이 외환죄 부분 같아요. 외환죄 부분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12월 3일 계엄 때 있었던 일들은 조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다 기소도 돼 있고 재판 받고 있고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을 하게 됐고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부분들 네. 이런 것들도 특검에서 아마 좀 바라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떤 이슈 눈여겨 보셨습니까? 지난 27일, 26일 뭐 네. 이 무렵에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예,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제한이 예. 나왔는데 예. 사실은 조치 나온 거 보면 심플합니다. 아하. 그 뭐 A4 반도 안 되는 문장 몇 개로 딱 나왔는데 예. 이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출렁이고 지금 급냉됐어요. 급냉. 금냉 사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통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제 뉴스와 특히 보수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정말 아픈 데 찔렀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버렸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단은 이게 정말 이렇게 유효한 조치였으면 왜 그동안 못했나? 왜 안 했을까요? 그 사실 이제 뭐 여러 물론 뭐 분석이 전문가마다 다르시겠지만 그 민주당 정권이 사실 계속 연속되지 못하고 정권 교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 때문으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권 초에 나와서 간단한 조치로 시장 전체가 갑자기 이렇게 다 숨죽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거면 그동안 뭐 했나? 저도 그 생각 좀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놀랍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그 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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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담당자들이 알아서 한 거다.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매우 강력한 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이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대통령 이번 정권의 부동산 기조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철학이나 관점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사실 이 정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출발점이라 눈여겨볼 필요가 눈에 있을 것 같아요. 띈다. 네. 6억 그냥 야 예, 예? 아니 실제로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6억 규제가 나오자마자 사실 6억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쪽은 주로 이제 강남에 많이 있을 테니까 네. 뭐 강남에만 집을 꼭 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서울 시내에도요 집이 진짜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뭐 홍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지인이 있는데 거기가 24평형으로 들어가는데도 미분양이래요. 아 그래요? 네, 미분양이라는 그냥 거예요. 있군요 서울에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 시내에도 미분양이 곳곳에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를 좀 높게 잡았고 집값은 잡힐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도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형성된 집값이 좀 뭐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렇죠. 한동안 굉장히 떨어졌다가 주춤주춤 다시 막 이제 짐 챙기면서 올라가려고 도망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금리랑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또 너무 내려가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게 6억으로 팍 이 철퇴를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집에 들어가라. 아 그것도 커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못 해요 이제. 네. 실거주 아니고는 네. 이제 못 해요. 아예 네. 못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대출 받아서 뭔가 이거를 투자의 수단으로 갭 투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대출을 받는다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말 우선이라면 집 사는데 대출을 받았으면 그 집 들어가라. 집 사라. 예, 살아라. 들어가라. 살아라. 예. 예. 야, 그게 말씀대로 그 문재인 정부 때 한 20몇 번, 몇 번인가요? 부동 대책 계속 내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거 하나 했으면 될 일을 갖고.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섣부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이 보이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의 방식들은 그 시장하고 싸우는 규제로서 싸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여길 막고 시장을 이제 막는 식이었다면 이거는 시장은 원래 시장대로 돌아가고 너희끼리 해라. 예, 해라.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대출 이런 것들은 그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사실 내용이라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요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마 계속 나오겠지만 뭐 공급 확대도 있어야 되고 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근데 필요해요. 사실 그 내용들을 다 보면 시장을 직접 규제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이제 건전화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자본재 투자가 거의 부동산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뭘 했던 건데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어제 상법 그것도 네.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그런 통과되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제체제들 그다음에 뭐 수도권 집중 완화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물려갈 문제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효과가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정책에 갈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이재명 정부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얘기를 했는데 취임이 이제 한 달 기자회견을 여는데 저는만 그런가요? 1년 더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어때요? 지난 한 달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저도 그렇지만 저 댓글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1년처럼 일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하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너무 소중하고 뭐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는 느낌? 이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이 속도감이 이거지. 우리나라 속도감이 이런 거지 하는 그 정도의 그 대한민국의 그 속도감이란 행정의 속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은행 처리도 그렇고요. 네. 뭐 2차면 바로 2차가 됐다라고 하는 행정의 거. 속도가.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네. 체감하면서 살면서 행정의 속도감을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바로 지금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이것도 지금 30일밖에 안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가 벌써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것도 많고 또 기자들 또 어떤 걸 물어볼지 사실 뭐 기자실에도 이제 브리핑룸에도 같이 쌍방향으로 카메라 설치하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정말 이거는 많았다. 빠르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취임 30일 기자회견 하는데 뭐 조율을 하지 않는다고 윤석열 때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짜고 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제비뽑기에서 질문한다고 하던데. 뭐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네. 뭐 미리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네. 얘기였고요. 뭐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죄송할 거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무슨 미리 준비된 원고나 이런 사전적 이런 것 없이 그 자기 생각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조리 있게 말 잘한다는 뭐 그런 건 사실은 뭐 저기 대선 정국 확인이 됐으니까 네. 뭐 저기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도 의미 있는 그런 회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자분들이 정말 좀 질문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저도 이제 이번 대선 때 말고 지난 대선 때 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와, 정말 경제부터 뭐 어떤 개혁안까지 어떤 사안 하나하나에도 놓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다 철학과 생각과 고민이 들어있는 걸 맞아요. 보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와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도 보통 사람 아니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자들도 실제로 아무리 송곳 질문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 가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정말 자신들이 그동안 잘 몰랐다면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달변이신데 저도 뭐 인터뷰를 자주 뭐 지금 말고 예전에 자주 네. 해보면 달변인데 말도 잘하지만 상당히 고민해서 정답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좀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방송 진행하면 정치인들 진짜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눌변의 정치인도 있고 달변의 정치인이 있는데 달변인 분들은 말은 잘하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고민하고 정답을 내려고 노력하는 그쵸. 아마 그래서 저는 이 3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앞으로 기자회견 엄청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어떤 긍정적인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 보면 윤석열 뭐 그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까지 보면 많이 안 했어요 기자회견.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한 것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예, 또 제가 보도를 알기로는 해서- 뭐 6-7번 정도.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너무 많이 하고 집중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뭐 저기 제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재명 이제 옛날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던 뭐 행정 자료나 같은 이런 것들 을 보면 이재명 저기 대통령 일하는 스타일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하면 이제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현장으로 가서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자기 생각을 주고 설득 안 되는 건 설득하고 네. 해야 되는 건 그 자리에서 지시하는 식의 그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자회견이 뭐 국민들에게 뭐 이제 변명을 하고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스타일을 볼 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거를 또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걸 가지고 정책에 필요한 것들은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될 건 설명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기자회견은 자주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뭐 첫 기자회견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보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 마치고 비교섭 단체 그 야 5당 지도부하고 오찬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비교섭 단체까지 생기는 거 이것도 참 조금 지난 정부에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 같아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뭐 비교섭 단체까지 생긴다는 거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아예 국회도 안 오지 않았습니까? 아예 국회는 그냥 싸워라.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싸워라. 나 믿고 거부권 믿고 싸워라. 여당한테는 거부권 믿고 싸워라라고 하고 국무위원들한테도 기죽지 말고 국회에 가서 싸워라라고 하고 그 정도로 국회와의 소통, 뭐 국회와의 소통의 문제가 국민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비교섭 단체까지 챙긴다는 거는 언제나 그 일관된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거를
약자를 챙긴다 이런 말로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본인이 실제로요. 거기 가서 그냥 맞아요. 함께하고 얘기하고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교섭 단체도 마찬가지로 사실 비교섭 단체들도 다 본인들의 어떤 대표성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하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정부 중요한 지금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 과제인데, 최근에 검찰 개혁 위해서 토론회 같은 게 지금 열리던데 변호사님 계속 거기 참석하신 모양새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열린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몇 번 이제 하는데 갖고 이제 어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한 게 있었어요. 네, 토론회에 네.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그거 네, 돈 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가신 뭐 필요해서. 발제하면 돈은 받죠. 돈을 약간 받죠. 신문에 기고에도 네. 돈을 네. 줍니다. 저기 이런 거를 이제 무료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라. 그렇죠. 무료로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뭐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검찰 개혁 토론회 참석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말씀 좀 제가- 예. 주십시오.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제 좀 크게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오래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 했던 경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이론적인 총론적 기준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말은 너무 많이 나오던데 거의 이제 지겨울 정도로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왜 하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냐? 뭐 문재인 때도 뭐 한다고 해서 5년 내내 뭘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뭐 하냐? 뭐 이런 사실은 의구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이 매우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까지는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뭐가 문제고 그래서 어느 지점을 개혁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건드리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포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이제 장기간 이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물들만 계속 얘기가 됐지 어떤 식으로 이게 왜 그런 논의가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뭐 설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검찰 개혁이 또 중요한 이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심우정 총장이 9개월 만에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심우정 총장도 네. 비화폰을 받았고 네. 그 비화폰으로 김지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던 것도 나오고 근데 그 시기가 10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단순히 저는 검찰 내부의 어떤 수사와 관련돼서라기보다는 이 비화폰 관련해서는 이 계엄 관련한 준비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그래서 비화폰 이퀄 뭐 일명 내란폰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0월의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인기거든요. 네. 북한에서 10월 3일, 9일, 10일 무인기에서 드론이 이제 평양에 침투해서 날아다녔다. 이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 이후에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통화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화폰으로, 예.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분명히 계엄과 내란. 어떤 계엄 내란 이것과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하는 바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에도 그 검찰에 오기로 했다라는 말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으로 그 말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뭔가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있고 지금 와서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물러서는 거는 뭐 본인이 사실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서 수사를 받으면은 자기한테는 본인한테 더 유리할 텐데 무슨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합쳐져 있다. 어쨌든 예. 내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심우정은 나갔지만 또 고위급 인사 특히 법무부 차관 이진수 또 검사장 인사가 있었는데 좀 부정적인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렇다 평가하기 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특히 이제 인사 철학이나 네. 이런 것들은 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사람을 쓸만하면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우리 그 이재명 정권의 정부가 이제 초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개혁이나 이런 열망이 사실 끓기도 많이 끓지만 뭐 이제 행정의 연속성이나 뭐 안정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만큼이나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당장 연속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던 국정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장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네, 장악하고 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이거 지금 충분히 장악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것이 뭐 그렇게 가는 게 좀 너무 리스키하지 않냐 이런 판단은 이런 비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거는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정말 올바른 판단인지 아니면 판단 미스여서 바로 뭐 다시 문제가 돼서 또 뭐 다른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그 지금 친윤 검사들 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친윤 검사가 아닌 검사들이 좀 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왜냐하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정말 못 견딘 사람 나갔을 거고 또 지금 많이 승진했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안 썼을 거고 이래 보면 대부분 관련자들은 윤석열하고 관계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싶은데 그래도 자, 불구하고 이제 이진수 차관이 그래도 법사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아직까지 너무나 검찰의 때가 묻어 있고 뭐랄까요? 뭐 검찰 개혁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는 뭐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런 민주당에서 내세운 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냐 다 읽어봤냐 확인했냐라고 했더니 읽어는 봤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자기가 뭐 하여튼 네. 입장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뭐 윤 묻은 안 묻은 검사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 사람들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노만석, 정진우, 성상원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혹시라도 무슨 헛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자고 그것을 활용할 거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